이 분야의 학계나 실무에서 아주 영성이 지가하신 인생하신 분들만 특별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식이나 경험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폐쇄된 공간에서 1대1로 국민이라는 직업을 가져와서 이렇게 막 열린 공간에서 이렇게 그냥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에 강의하시는 임종택 변호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그 실력이나 능력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잘해주니까 더욱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까 초코파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해되는 게 안 해요. 요즘에는 왜 집에 가면 저가 너는 너밖에 모르고 왜 차라씩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초코파이 2개 먹는다. 먼저 저희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는 1990년도 올해 독일이 통일되면서부터 법무부에서 그 통일 단계의 검사를 하려해서 예를 들면 예를 검사에서나 법무부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통일이 시켜지는 과정을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1992년도에 법무부 내 당시에 이름은 특수법령과였는데요. 특수법령과를 창설했습니다. 특수법령과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 그게 이제 잠시만에 그 남북관계를 규정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흔히 그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그렇다고 국내 관계를 높은 걸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데서 그 명칭을 따서 특수법령과를 시작을 해서 지난 1년도 때 법령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된 그 업무는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증진 등 남북관계 발전에 위한 법적인 지원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법치주의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데, 장치할 때 그냥 태문화 통일을 대비해서 해외의 체제전환국이나 오늘 독일 같은 통일국가, 또 대만, 중국 같은 공산국가들의 사회를 연구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부분이 분단국의 특수관계로 주로 이제 동서독 관계와 양안 관계라고 하는 중국 대만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동서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교재는 제가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 동네부터 저희 과에서 교재를 수정한 것인데요. 마지막 참고문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 그간에 이렇게 그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다가 조금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독 관계와 동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의 입장을 보면, 소독은 동서독 관계를 특수관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래에 전체로서의 독일은 법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그 독일을 이어가는 것이 소독이며, 동서독과의 관계는 외국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통일 전에 기본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그 통일이 되면은 전체 독일 지역에 적용될 헌법을 아마 새로 만들고자 하고, 그 이전까지는 전체 독일에 적용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소독 지역에 적용하셨다는 기본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
소득의 기본법을 미치는 적은 소득,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득의 보통은 전체 독일을 떼어가는 데서 우리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동독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소득의 인식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1972년에 기본조약의 체결입니다. 기본조약 체결 이전에는 소득이 이꼴 독일이다, 독일체제다 입장이었고, 이게 외교적으로는 하이슈타인 원칙으로 반영됩니다. 하이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은 독일의 외무장관의 이름이었는데요. 동독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만은 외교관을 존재한다. 그런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독이 2차 대전의 승전국가 체결한 런던 채무조약에 따르면 소독이 전체 독일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 채무도 전체 다 소독이 전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동소독 기본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기본조약의 내용은 상호 불가침과 내정 불간서, 또 소독의 독일적 반독 대표권의 포기 등 이런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기준 독립 법률이 제정되어 발효되자 아이른 그 보수 색채가 강한 아이른 정부에서는 이 조약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조약은 동독의 독일의 기본법 운영에 해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독은 독일 제국가 독일 전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독일 제국과 부분적으로만 동일하다. 그리고 독일 제국 내에는 동독과 소독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해석을 하고 다만 동독에 대해서 어떤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에 소독이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좀 애매한 태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동독은 외국이 아니면서도 좀 외국에 준하는 인식, 아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하고 수관계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결정을 하면부터 국내에 하는 인식이 체계됩니다. 소독의 정규제가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소독 관계는 외국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소독 간의 무역은 내국 간 무역이고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51년에 베를린 협정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이 협정은 동소독 간의 무역거래, 무역거래 절차와 방법, 대중지급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 간의 거래를 허가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각되어진 바와 같이 외국 간의 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자격이 합의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소득이 가트에 가입할 때에도 내동 무역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해서 무역 경제 공동체 유럽 연합국을 여기서 외국 간 무역은 국제 무역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베를린 협정에서 이 허가제 원칙 예측한 것이 나중에 완화되기는 했는데요. 규제 방식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승인해주는 방식, 신청을 해주는 방식이 있으니까 허가제는 지금 교육협력법의 협력사에 대한 승인제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ECC 회원국은 동서독 간의 내도법 동서독 간의 거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유럽 경제 공동체의 시장 구조가 불안해진다. 이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동 무역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외국 무역은 제3국으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내에서 자체 소비되는 무역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부과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에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졌고 1968년까지 동소독은 매년 입사을 해서 교육 대상 물품들을 정하고 해당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교역 백수 자체를 제한하는 품목과 교역 백수에는 제한이 없는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968년 이후에는 소독이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역 자유화 조치에 협조하게 됩니다. 교역 자유화 조치와 함께 여러 세대 혜택들을 시행하게 되고 개별화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평권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사업이 무역 분야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 소독의 교육 관련 제 공독의 때를 보면 동독은 동독법에서 여기는 불가분의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역시 동독이 전체로서의 독일 제국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독과 달라진 것은 소독의 기본법이 교육 지역을 소독으로 한정한 것에 동독법은 그럴 범위를 동독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제3조하고 같은 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960년대부터는 동독은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전체 상당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8년 헌법을 개정하고 통일을 제안하는 관계라는 선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동독 기본조약에 대해서 동독은 기본조약은 동독, 소독 두 개의 국가가 각각 성립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공단조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독의 교육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상사 분쟁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소독 간의 그 문제는 운소독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계약의 내용은 동독의 대외적 항공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중재재판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동독에 설치된 항공회의소도 국제 표준에 따른 중국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는 중립국 오스트리아의 중재재판소에서 재판 중재가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소독 많은 상사자 간에 합의해서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동소독 합의 쌍방 회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중재재판부 운영위원회에서 중재권자를 선정해서 해당 사건을 중재하게 되었습니다. 동소독 간의 교육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지만 독일의 좀 시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잘 얘기했지만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통일 과정은 크게 한 5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특징은 굉장히 다르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동독 정권이 분쇄된 시기 그리고 폴hin이가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하면서 통일을 유도하는 시기 그 다음에 독일 통일 중에서 대외 협력을 하는 시기 이후에 독일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보더라도 불과 1988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 10월 3일 날 통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불과 한 1, 2년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89년 12월 9일 날 베를린 협력이 무너집니다. 베를린 협력이 붕괴된 때부터 통일을 보기까지는 불과 1년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독일에 가서 잠깐 독일의 그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듣기 보면 처음에 이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첫 발단이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그 공산당, 폴란드 공산당의 여자인데 살해당했다고 그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살해당한 거를 그 로자 룩셈부르크를 추모하기 위한 모임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 모임이 이상하게 민족의 동독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돼서 몇 달 사이에 드레스덴, 베를린 등등에서 큰 도시에 수백만이 모이는 집회가 시작되고 이 집회에서 독일의 민주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민주화를 촉구하게 되고 이전에 이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1960년대에 설치를 한 후로도 후로 이제 동독의 주민들이 소독으로 많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에 그 동독의 한 조치가 폴란드, 헝가리 쪽으로 가는 국경을 다 차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국경을 차단한 것이 그렇게 의회에서
선박이 우회해서 탈출하는 길이 막히니까 오히려 더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동독에서도 베를린 장벽을 넘으면 총살을 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이 많이 따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를린 장벽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무지개수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니까 호네커가 결국 사임을 하고 동독 공산당이 해체 89년인가 해체가 89년 전에 해체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베를린 장벽을 관리하던 그 동독의 관리가 베를린 장벽을 장사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자가 도대체 언제 개방하겠다는 걸 물었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개방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를 보면 그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뛰어와서 베를린 장벽이 그날 갑자기 대기실도 않게 무너지고 호네커가 사임하고 동독 공산당이 먼저 해체가 됐고요. 처음에 동독의 그 운동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운동하는 운동이었는데 이게 소독의 쿨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통일을 요구하는 집회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11월에 콜 총리는 그 동독의 당시 무도조 총리에게 교약 공동체 국가연합 영방 통일단계로 한 10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동독 민주적 선거법을 제정해서 1990년 3월달에 동독에서 최초로 자유총선이 실시됩니다. 이 자유총선에서 독일 연맹이 기독민주연합 중심의 그러니까 그 지금의 기민당이 지원하는 기독교민주연합이 승리를 해서 통일 가수가 됐는데 대표적인 계기가 1990년 5월달에 화폐,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콜총리가 제안한 게 동독의 바르크를 수도의 바르크로 그대로 교환해주겠다. 이런 문제를 교환해주겠다. 물론 사회가 있을까요? 한국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대대적인 유인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달에 골바초프가 통일로기 납부에 자유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투크라스코에라는 법이 체결이 됐고요. 1990년 8월 23일날 동독민민의회 그 의원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독의 주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결의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8월 말에 통일조약이 체결되고 10월 달에 통일이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신조가 통일이 선포했네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독일의 통일이 정말 진짜 쓸데없구나. 왜냐하면 독일의 어떤 분이 독일의 통일을 구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전혀 준비를 못하고 통일을 하려는데 한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행운이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통일할 준비를 하면 통일이 준비된 깜짝 선물처럼 올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 가지 보는 것이 이게 독일의 통일이 금수 통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동독 정권이 독일에 되게 했지만 동독 정권이 독일에 된 것은 동독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의 결과이고 동독에서는 자유총선이 실시돼서 의회가 생겼고 이 의회가 자유연사에 따라서 당시 소독으로 이루어진 독일 연방에 가입하겠다는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흡수통일이라기보다는 편입통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입니다. 다음 중국과 남한 관계인데요. 독일은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 나라고 중국과 대만은 아직 통일이 되지 않고 또 유엔도 활발한 나라입니다. 먼저 중국과 대만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 중국의 태도는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나라다. 다만 각각의 제도가 두 개의 정치 제도가
단지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일본 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오직 하나고 중앙기권뿐만이 중국에 있다는 유일한 합법성이다. 대만은 그 중국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만은 대만에서의 동네 일부 양구라는 것은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미 민감합니다. 대신하니까 대만과 중국 대륙이라고 합니다. 대만과 대륙 모두 중국의 영토다.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공통 책임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도 1949년 이후로 대륙에서 대만이 대륙과 독립된 통치 지역으로 분할되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대만의 국자적인 통치력을 갖고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치 실체가 각각 있다. 이걸 대만이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종이의 입장인데 청주된 총통 때는 청주된 총통이 대만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대만의 그 정치가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된 총통이 한 말은 일변일부. 어쩌게 보면 이제 그쪽 각각의 국가라는 주장인데요.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청주된 총통 이후에 국민당이 다시 재집권한 것부터 대만은 다시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안에 복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집권자별로 이 입장을 나누면 강제스, 아까 장진거 때는 삼불정책, 삼불정책은 불타요, 대륙과 불타요, 불협상, 협상과정, 불접촉, 서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다. 아주 강력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등위 총통 때는 특수양국, 이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특수관계, 지난 것 같은데요. 특수한 관계인데, 그럼 국가 대 국가, 요소의 지위를 갖는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수위는 총통 때 아까 말씀드린 1년이고, 주장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로 국민당의 만족 총통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과거의 태도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만의 그 경제적인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만의 경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불발의 법제를 먼저 살펴보면 중국은 1983년도에 대만 기업이 대륙 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만 공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특별부대 편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최초로 당시 4대 경제특구인 신천주의 산두 항문에 대해서 농공업 관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고 하고요. 이를 구체화해서 1988년도에 대만 공포 투자장에 관한 법안은 대만 주민의 대륙 투자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당히 유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대만 공포 투자보호법을 제정해서 대만 기업이 투자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걸 구체한 것이 대만 공포 투자보호법 실시 세칙입니다. 주된 내용이 대만 공포 투자자의 투자는 부교하나 수용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해소 없이 수용을 하더라도 상한 노상을 내게 됩니다. 것이고요. 이 헌법의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 수용 상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이나 기타 합법적인 수익은 법에 의해서 일정 또는 승계가 보장된다. 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익으로 얻은 이 자금, 또 사업을 끝내고 나갈 때 이 자금을 대만이나 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대만 공포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 인민정부에 신청을 하면 되도록
초기에 양안 간의 관계는 대만이 소극적이었지만 중국은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은 당사자 간이 협상하거나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되는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민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대만 공수처하고 77기에는 이 중재 기구를 중국에 유지해주고 신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양안 무역을 더욱 규범화하고 촉진시키는 특별한 의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대만 지구와의 무역 관리 헌법이라는 것을 2000년에 제정했습니다. 중무 기반을 정하면서 이때 이제 강조한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유배되는 단어나 표기 이런 것은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특혜 세율에 따른 관세를 징수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동서독에서 내부관계를 보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나 우리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통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징을 한마디로 보면 대만 기업이 중국 적자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대만 기업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투자 보장 입점을 아직 체결하지 않고 있고 이중 과세 방식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식점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최근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0년도에 중국과 대만이 이중의 FTA를 체결하게 되어서 많은 시장으로 좀 많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힘들된 것 같습니다. 대만의 경제교육 국제는 대만의 중국이라는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증시, 묵시적인 수능, 완화, 그다음에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규범하자는 내란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경제교육 국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체는 대만 지구의 대륙 지구의 주민 관계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1992년에 제정된 것으로 양안 관계에 대한 기본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양안 관계를 국내 문제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국제 문제로 취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분산국가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으로 세계 선례의 시각을 준비해 보는 그런 경제 교류와 관련해서 양안 관계 소에는 대만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대륙 지구의 투자 기술 합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허가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금지 유형, 일반 유형 구분하고 항목 리스트를 다 정하고 꼼꼼히 개별하는 것은 심사하도록 하는데 다만 이제 일정 금액의 소액 투자를 진행한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것이 중국의 규제되는 신고라고 했는데요. 대만이 허가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기술학자의 대만 경제부의 허가를 자초로 했고 다음에 대만 기구 및 대륙지구 사이의 무역 안에서도 주무기관의 허가를 자초로 했습니다. 주무기관이 관련된 일반화도 행정원에서 심사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 법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묵인 단계에서는 중국과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면서 재산을 통한 간접 거래를 묵인하고 허용하는 방식이었는데 2001년 이후로는 그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았던 양안 간의 직접 무역, 직접 한 거래 은행의 대륙 상호
2001년 이후부터 이제 대만이 중국과 대만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륙지구와의 거래를 대륙지구에 수출하는 것과 대륙지구에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륙지구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 수출 목적을 연계하고 수출자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학적 공사가 편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중무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투자나 기술학자의 경우에도 허가의 대상은 금지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나누어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의 내용은 보시는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대륙 자본이 대만 지역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륙 중국이 대만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양황관계법에 따르면 중앙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대륙 기업이 대만 지구에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 설정,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걸 구체화해서 2002년에는 대륙 지구 주민의 대만 지구에서의 부동산 물건 취득, 설정, 이전 허가 방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을 인정하는 태고, 외국이나 외국 기업에 인정하는 태고나 이런 어떻게 개방적인 것인데 중국과 대륙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서로 이제 부동산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고 이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몰수할 수 없다고 하거나 예를 들어 몰수를 하다가 보상을 하게 해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진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상사 분쟁의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상사 단체들은 1980년 홍콩에다가 해협 양안 성문 속조회, 해협 양안 성문 속조회라는 단체를 성립하고 이 기구의 전문위원회 중에 표준금지위원회를 설립해서 조정 업무를 맡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협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분쟁이 있으면 중국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상사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거의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상해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신부자에게 물어보니까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국정에 있는 사무소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상해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건수가 대만이 중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대략 1년에 한 20-30건 정도 된다고 하고, 이건 이제 대만이 중국에 들어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왜 대만 기업이 이미 중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외국의 기업들과 분쟁이 생겨서 중재가 오는 건수 1년에 한 20건 정도 되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된 합의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거법은 대개 중국의 법에 따라서 이거는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규모나 또 실제 이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 것 같고 또 대만의 회사들도 해외 없이 다 중국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중국법에 근거한다 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나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법에 근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당사 회사들이 유엔 물품매매 협약을 중국법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 결정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북간에 예전에 상사 분쟁에 대해서 협상을 했어도 합의가 안 되면 중국의 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가서 중재를 하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안의 WTO 가입 이후에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WTA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당사 협상을 이걸 세파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하고 인도하고 이 세파를 체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 그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경제무역 형성하고 추세를 따라가는데 중국은 필요 없이 하나의 국가이면서 4개 의석을 갖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선 중국은 국가 주체로서 WTO에 가입했고요. 홍콩, 마카오, 대만은 독립 관세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특히 대만은 타이완 해무 공문과도 독립 관세 지역 이런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럽시 4개의 경제 실체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각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른 의미인데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부터는 상관과는 최고의 원칙을 보셔서 기존에 지속되던 대만 기업에 대한 중국의 우려 넘치는 정책들은 다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대만 기업에 대한 대만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외국 기업보다도 대만에 대해서 더 특혜를 줬었는데 WTO에 가입함으로 해서 이런 우려 정책을 폐지하게 되니까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가 신속히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협력 강화 협정 세파가 체결되고 그에 또 중국 마카오 간에도 세파가 체결됩니다. 2010년도에는 에코파가 이코노미 컴프레헨시브 이코노미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 기본 구조협정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제협력 기본 협정이 2010년 초에 논의되기 시작해서 2010년 6월 29일 날 충칭에서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에프파의 체결은 대만의 그 실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글로벌의 경제 위기를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대만의 실질적인 측면과 그 중국의 입장,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화해서 통일로 가려고 하는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맞닿아 떨어져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명실공히 이 에코파가 체결됨으로 해서 대만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차이완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파는 관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FTA와 사실상 동의를 하고 보다 좀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협정에서는 기본사항이 연기되어 있고 세부 협정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상해에 가서 양안 관계에 굉장히 정통한 분을 만났었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이제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관계를 보는 거는 나중에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되거나 그 활성화될 때 참고를 하는 거고 상당히 역사적으로나 분단 배경이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분은 저는 이 얘기할 때 약간 역시 중국은 자기 대륙을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하고 주변에 좀 그렇게 위안으로 얘기하는 걸 좀 느꼈는데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양안관계가 남북관계의 모델이 되는 한계가 있다. 다르다는 건데요. 이분이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안관계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지역적으로 한반도에 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틀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얘기는, 이건 그냥 좀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양안은 사실상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남북은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륙이 왜 이렇게 대만에 대해서 자신 있는 입장을 얘기했습니까? 일본이가 왜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륙을 취하지 못하느냐? 왜 비슷하게 구멍구멍하게 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북한은
서로 뭐 규모가 약간 지리적 규모는 국가는 어떻다. 휴전선으로 그렇게 엄청난 면적이 바다 있다. 그리고 이제 무력 도발을 경험한 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대만 중국에도 그때 대만의 예전에 아무리 여자라고 하더라도 대만이라는 이 작은 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그 중국이 양안국을 주도한 원인이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양안간에는 아주 특이한 간접 통로 역할을 한 중간 해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콩 마카오예요. 아까 2003년 초초 홍콩 마카오, 홍콩 세파, 중국과 홍콩 세파, 마카오 중국 세파 이렇게 체결해서 했고 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지만 50년간 완전히 독립정치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마카오를 관리하면서부터 자신감을 가졌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면에 보이고 또 홍콩 마카오가 아까 그 대만이 중국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시기에도 가져통 역할을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접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과 남북한은 인간의 역사적인 시기나 배경이 유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 문화적으로 동질 아까 남북 간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협상이 안 되면 중국에 있는 그 국제분쟁조정위원회로 가자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는 이제 독일에 조금 더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일 대륙법이라서 독일법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소독 간의 교역의 법제나 동소독의 조약들, 통일 후의 동독의 법제, 소독의 법제들을 보면 왠지 좀 우리법과 안 맞는 느낌, 외지지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과 대만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친숙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문화적인 동질성 때문인 것 같은데 교련의 법제에 있어서도 이질감이 굉장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친구가 좋아하고 북한의 거부감이 더 작용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중국이 홍콩 마카오 대만이라는 이 특이한 다른 체제의 경제 지수를 특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해 왔냐 이런 관리 방식을 잘 연구를 하면 나중에 남북 협력이나 북한의 개혁 개방에서도 큰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조금 지적으로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특구로 관리를 한 것인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면은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특구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개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개성공단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남북협력에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양안관계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슈퍼텍 그런 잘 설명을 드렸고 가장 핵심이 4대 개혁 합의서인데요. 합의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체계에서 볼수 있습니다. 2000년에 6.15 공동선 이후에 4대 개혁 합의서가 시작됐는데 그 합의서 4개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남북 사이의 투자 부장에 관한 합의서, 투자 부장 내용은 WTO 협정상의 최고 기록처럼 적용하는 두 번째가 남북 사이 소득에 관한 이중 과세 관계 합의. 한쪽에서 세금내면 전국에 세금합니다. 세 번째는 남북 사이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
이거는 남북값을 원산지로 상품에 대해서 각각 생산은행을 지정을 하고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북 사이에 상사동행 해결 절차가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따르면 남북 사이에 상사동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명단까지도 교환을 하고 북쪽에서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중단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개성공단의 출입 체류 문제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신흥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또 동포도 대만과 양황관계와 달리 우리의 특징이 북한이 계속 말썽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3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의 사태를 계속됩니다. 북한 최근 핵실험 이후에 나온 안전보장 미사일 거리는요, 유엔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는 물자 중에 WMD나 이런 살상물이나 프로에 이용될 수 있는 조금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되어 있고, 그런데 기여할 수 있는 현금이동 같은 거를 차단하고 경제우조 같은 거를 다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서 다시 교역력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가 공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통일이 되려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엄청난 혼란이 날 것이고, 엄청난 비용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이 10년 동안 2조 7,700억 불로, 우리는 대략 2,000조 정도 생각이 되고요. 국내 학자들은 통일 비용을 30년간 매년 적게는 65조, 많이 잡으면 한 90조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될 텐데요. 독일과 동독과 서독의 경제 규모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의 상대적인 차이에 비하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인구를 보면 북한이 남한의 한 49% 되고요. 면적은 북한이 122% 남았고, 총소득은 북한이 남한의 한 40분의 1 정도 됐다. 그래서 1인당 총소득으로 돌리면은 20분의 1 정도. 유역 총액은 2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예상했는데, 예전에 이제 교회 가거나 선생님들이 세계 지도, 인공위성을 찍은 세계 지도,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면 밤에 찍어서 파란 데가 있고, 카카한 적은 아프리카, 빼고는 북한 카카한 지역이 없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을 미개한 지역이라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취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그런 카카한 지역이야말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가 경제 가치로 따지면 7,000조 정도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중국에 넘어간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또 오히려 전문가분들은 북한이 워낙 국제를 해서 그런지 이게 잘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되게 놀란 게, 원래 프로에 갔었는데 한 20명 되는데 시험 진 사람들은 물론 이제 12점인데 1점에는 시험이 8개월 있고,
그중에 3명이 마셔서 백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강의 가서 저번에 기수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그 기수는 자기는 백점이 5명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남한의 자본과 성장 경험이 북한의 무한한 자질과 결합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배달인들도 반도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죠. 근데 통일에서만큼 열리면 정말 우리가 반도국가고 동북아 관계 중심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작년에 키프로스에 갔었는데 여러분 키프로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맛있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데 원래 그리스의 사실상 지배를 받은 섬나라였는데 그리스에서 1980년대 군사가 출타가 나니까 키프로스에는 터키계 중심으로 많이 살거든요. 터키가 불타 잘됐다고 자기 터키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북쪽 지역을 점령해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나라인데 남북으로 갈라져야 되고 터키가 정말 어떤 국제를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갈라진 지 얼마 안 되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 키프로스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총장이나 방송의 총장이라도 통일 헌법 같은 거 펜을 갖다 주고 2010년에 제가 그때 갈 때 키프로스에 갔던 이유가 한 달에 정상들이 2달에 한 번 만나고 신부 협상은 매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통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과정을 봐서 나중에 우리도 통일협상하면 선거가까지 갔었는데 멤버를 가보니까 통일협상이 잘 진행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절대 통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북쪽은 터키계, 남쪽은 그리스계, 민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서로 화합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키프로스 근해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엄청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미국, 또 이스라엘, 터키 해서 막상 그 키프로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이권에 숨겨서 정말 작은 나라는 힘이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전문가분들이 이런 분들은 10년, 길게 15년 안에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아닌 것 같고요.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이 붕괴되든 아니면 북한이 이제 다른 길을 찍어서 개혁하면서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되면서 남북간에 또 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같은 생각이 계신 게 아닌가 하면서 좀 든든한 마음이 주성은 의견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신분 나오시는 우리 군사님의 그 감각이 아주 유익한 분이라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두 방에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좁긴 합니다.